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요 연소 이론과 관련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같이 다뤄보는데요. 그러면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그 연소 중에서도 연소의 일반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물론 뭐 교재 내용이 뭐 비교적 상세하게 들어가 있지만요, 뭐 저하고 같이 정리하는 부분 위주로 여러분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먼저 연소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여기 나와 있는 걸 떠나서요, 연소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요, 뭐 불에 타는 거, 그걸 연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이론적으로 조금 뭐 논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한 대로 연소의 개념을 정의를 한번 해놨어요.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연소의 개념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연소의 정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죠? 여기 가연물이라는 게 있다. 가연물이 있는데, 가연물은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불에 탈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먼저 뭐 이게 있어야지 뭐 불이 나서 연소가 되겠죠. 그래서 가연물이 뭐냐면요, 뭐와 어떤 결합을 한다고 얘기했잖아. 화합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화합을 한다. 무엇과 화합을 하는데, 우리가 불 날 때는 뭐 이렇게 뭔가 갖춰야 될, 뒤에서 배우지만 뭐 연소 3요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화합하냐면요, 산소와 화합을 하거나, 산소는 어디 있죠? 이거는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게 산소인 거 아닙니까? 약 21% 정도의 산소가 공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가연물, 탈물질이 산소와 화합,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산화제와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산화제와 반응한다. 그래서 요 산화제라는 거는요, 뭐 산소가 모자라고 할 때 어떤 산소 역할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던다. 요거하고 반응을 해서 한번 봅니다. 불이 날 때 뭐가 있죠? 어떤 탈물질인데, 탈물질이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산소, 뭐 대부분 산소겠지만 아니면 또는 산화제하고 결합, 화합 반응을 해서 열과 빛을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열과 빛을 발생한다. 한번 여러분 뭐 연소라고 해서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불나면 어떻죠? 불나면 열이 있죠? 그리고 그 빛이 주변에 뭐 이렇게 환하게 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발생하는 산화 반응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산화 반응 현상 이렇게 뭐 고상하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연소, 불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탈물질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화합 결합을 해서 열과 빛을 발생하는 산화 반응, 산소와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다. 이거를 연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뭐 고상하게 얘기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놨어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인화점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연소점이라는 것도 있고, 또 발화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요,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어떤 설명하고 비교를 해놓은 그 박스를 갖고 정리하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박스가 뭐 여러분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314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314페이지는 박스를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화점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연소점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오고요. 또 순서가 뭐 발화점부터 먼저 했으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맞춰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발화점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왔던 연소점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그 연소점은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기 인화점과 먼저 발화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를 봅니다. 요거 보기 전에 31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12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참고에 나와 있는 거기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인화점과 발화점의 구분이 된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화점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어떤 인화점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화점을 얘기를 드릴 때는요, 어떤 외부에서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서 인화가 될 수 있는 외부의 점화원, 불을 붙이는 그런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여기 어떤 인화가 될 수 있는
불이 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용기가 있고 그 용기 안에 기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화해가지고 불을 외부 점화점에서 불을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인화점이에요. 뭐 그렇게 표현해놓고요. 그리고 발화점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발화점은 이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 없이도 불을 붙이는 외부의 어떤 그런 점화원이 없이도 스스로 가열되는 최저 온도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어떤 가열 축척에 의해서 연소되는 어떤 가열 축척에 의해서 연소되는 최저 온도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최저 온도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312페이지에 있는 그림 쪽을 가서 보세요.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인화점은 어땠죠? 외부에서 불을 갖다가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 붙는 어떤 최저 온도고, 발화점은 어땠죠? 발화점 오른쪽 그림을 보시도록 합니다. 발화점은 뭐냐면요, 외부에서 불을 붙이지 않아도 어떤 내부에 축적된 열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를 발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화점과 발화점을 두 가지는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연소점은 뭐라고 했죠? 어떤 우리가 불이 붙었을 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최저 온도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소 상태가, 불타는 상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최저 온도라고 얘기를 했다. 요 세 가지는 서로 비교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인화점은 뭐랬죠? 외부 점화원, 외부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붙는 최저 온도. 발화점은 뭐랬죠? 외부에서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열이 축적되면서 붙는 최저 온도가 발화점이고요. 그리고 봅니다. 연소점은 뭐였죠? 연소 상태, 불이 타들어가는 상태가 있는데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 최저 온도를 우리가 연소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러고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합니까? 인화점이 높을수록 위험합니까? 인화점은 한번 봅니다. 인화점은 낮을수록 당연히 위험할 거 아닙니까? 더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였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가서 한번 봅니다. 여기 볼게요. 통상 연소점을 얘기할 때는요, 연소점은 인화 온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0도씨 정도의 차이가 나와요. 10도씨 정도 높은 온도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봅니다. 발화점은 굉장히 온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불을 점화를 하지 않은데 스스로 어떤 열 축적에 의해서 불이 나니까 발화점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화점은 뭐라고 여러분 얘기했습니까? 인화점보다 수백 도 높은 온도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인화점보다 수백 도 높은 온도다라고 표현을 해놨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인화점 뭐였죠? 외부 점화원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였죠. 발화점은 뭐였죠? 외부에서 점화원, 불을 붙이지 않아도 스스로 가열 축적된 그런 열에 의해서 불이 붙는다 그랬죠. 또 연소점은 뭐라 했죠?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그 불 붙어서 타고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최저 온도다. 그러다 보니까 셋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는 인화점이고,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그렇게 10도씨 정도 높은 온도고, 발화점은 인화점보다 수백 도 높은 그런 아주 높은 그런 온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고요. 그리고 각각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만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한번 봅니다. 인화점 중에서 한번 여러분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교재에 있는 많은 내용을 다 정리하고 암기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보세요. 그 중에 일부 내용만
좀 정확하게 정리하고 또 암기도 일정 부분 전에서 암기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여기 인하점에 관련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봅니다. 311페이지 내용을 보세요. 311페이지 보면요. 어떤 인하 물질마다 인하점을 몇 도 하고 해놨잖아요.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한 몇 가지만 체크를 해놓는 게 좋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이소프렌과요. 이소프렌,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솔린, 이소프렌, 그리고 가솔린, 그리고 가장 인하점이 높은 니트로벤젠 정도, 요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소프렌은 뭐냐면요, 뭐 천연 고무의 구성 어떤 되는 분자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불포화 탄화수소, 이게 바로 이소프렌인데, 이소프렌이 인하점이 가장 낮은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54도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봅니다. 인하점이 낮은 게 위험한 물질입니까? 높은 게 위험한 물질입니까? 당연히 낮아야죠.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으면 그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봅니다. 우리가 통상 가솔린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가솔린은 인하점이 어떠냐면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3도 정도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러고서 봅니다. 우리가 이소프렌이 어떤 물질 중에서 인하점이 가장 낮아서 위험한데, 가솔린은 영하 20에서 영하 43도인데 요거보다도 인하점이 낮다. 그리고 니트로벤젠은 인하점이 높으니까 비교적 위험도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니트로벤젠이 87.8도씨다라고 얘기를 했다. 한 요 정도만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발화점에 대해서 나왔죠. 발화점도 여러 가지 물질의 발화점을 박스에 그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물론 이 많은 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예 안 하고 지나가기도 조금 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내용 정도만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봅니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어떤 여기 발화점에서는 어떻게 됐죠? 발화점에 대해서는요, 여기 황린이 가장 발화점이 낮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요거는 34도씨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봅니다. 뭐 여기 가솔린은 휘발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휘발유하고 같은 말이고, 또 그래서 여기 휘발유가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257도씨다. 그러니까 황린은 휘발유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뭐 그렇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발화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셨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을 또 조금 가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한번 요 정도를 볼게요. 발화점이 낮아지는 이유와 달라지는 요인,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뭐 1번만 얘기를 드려봅니다. 발화점 낮아지는 312페이지를 보세요. 312페이지 니은번의 A를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했죠? 발열량이 높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발화점이 낮다는 거는 위험하다는 겁니까? 덜 위험하다는 겁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발열량이 많으면은 뭐 당연히 높고요. 압력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연소 발화점이 어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소하고 친화력이 크다. 산소라는 거는 불 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 전도도가 낮을수록 그랬죠. 열 전도도가 낮다는 거는요, 자체 열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한 요 정도 어떤 여러분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셨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거기 314페이지를 가서 볼게요. 그 하단에 보면요, 연소범위, 폭발범위, 가열범위, 어떤 가연범위 해놓고 그렇게 쭉 묶여 나가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그 314페이지를 봅니다. 4번을 보시면요, 여기 연소범위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요 가로 안에 보면은 폭발범위, 가연범위도 요거와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연소범위를 보시면요, 가연성 가스의 그 농도하고 온도와 관련해서 그 연소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 그림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어떤 가연성 가스 농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었죠?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온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그 수치가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수치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선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그 범위를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렇게 잡아놨는데, 한번 여러분 이 의미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연소 범위가 어떤
가연성 가스 농도가 일정 범위 안에 있을 때, 하단서부터 상단까지, 그리고 온도도 일정 범위 어떤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소 범위 하한이라고 얘기했고요. 연소 범위 하한가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연소 범위 상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소 범위 상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한번 이렇게 볼게요. 각종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농도가 무조건 농도가 높다고 해서 연소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높아도 어떤 연소가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너무 낮아도 연소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가운데가 가연성 가스 혼합물과 관련해서 연소 범위 하한이 있고 상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어떤 맥 볼 포인트 연소 범위 상한할 때는 그 포인트를 볼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세틸렌서부터 벤젠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한 두 가지만을 여러분 저하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는 어떤 연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한가가 있고 최대한의 상한가가 있다. 그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연소하는 거지 아무 때나 연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연소 범위에 대표적인 거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가장 연소 범위가 연소 범위가 한번 봅니다. 연소 범위가 넓다는 거는요, 넓은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크다라고 보세요. 위험 요소가 크다. 연소 범위가 좁을수록 위험 요소가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봅니다. 아세틸렌이 연소 범위가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세틸렌은 어땠죠? 여기서 두 가지만 한번 봅니다. 여기서 보면요.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는 굉장히 높았다. 그게 2.5 볼 포인트서부터 82 볼 포인트까지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휘발유는 어땠죠? 휘발유는 우리가 항상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휘발유보다 더 위험한 물질도 많아요. 그러면서 휘발유는 1.4에서 7.6까지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볼 포인트를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볼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공기 중에 가연성 가스 농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한 높다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하한가, 상한가에서 연소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또 온도에 따라서 그 범위가 또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높은 게 아세틸렌인데 2.5에서부터 82 볼 포인트 사이다. 휘발유는 우리 생각보다 연소 범위가 과히 넓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1.4에서 7.6 볼 포인트 사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넘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시험에 직접 관련성 없는 거는 건너뛰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여기 318페이지 가셔서 여러분 보시면요. 318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여기 양가로 3번에 연소의 양상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연소의 양상하면서 나왔는데요. 거기 봅니다. 불꽃 연소와 표면 연소, 그리고 정상 연소와 비정상 연소, 또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해서 여기는 개념 정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첫 번째 뭐라고 나왔죠? 불꽃 연소와 화염이 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표면 연소 두 가지만을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표면 연소. 그래서 봅니다. 어떤 물질이 만약에 있다고 볼게요. 물질이 있는데 여기 불꽃은 뭐냐면요. 불이 화재가 났을 때 여기 막 불똥 같은 게 막 튀는 거예요. 불꽃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불꽃 연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가 가연물이라 그럴 때요. 여기에 가연물이라 그랬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서 막 불꽃이 막 발생하고 외부에 보이고 막 불똥까지 튀고 하는 게 불꽃 연소다. 그런데 그 다음에 표면 연소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가연물이 있다 그러면요. 가연물이 있다면요. 여기 표면 정도만 타들어가는 거예요. 슬슬. 불꽃이 보이지를 잘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표면 연소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표면 연소는 뭐라고 해야죠? 표면 연소는 이거를 장렬 연소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렬 연소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래서 뭐 불꽃 연소와 표면 연소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봅니다. 표면 연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대표적인 게 여기도 나왔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금속분, 금속 가루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금속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금속의 표면에 불이 붙어요. 그렇지만 불꽃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냐면요. 표면에만 볼겋게 조금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 그런 게 있고 또 목탄, 숯을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목탄, 숯. 여러분 숯에 불을 붙이면 어땠죠? 막 불이 막 활활 붙어 나가는 게 아니라 표면에만 발겋게 타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표면 연소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얘기했죠? 정상 연소와 비정상 연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죠. 두 번째 봅니다. 정상 연소도 있고 그리고 비정상 연소도 있다.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가 이어질 때는 뭐냐면요. 충분한 공기, 즉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봅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정상 연소. 그리고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비정상 연소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완전 연소 또 그리고 어떤 불완전 연소도 이렇게 봅니다. 완전 연소 여기 그 다음에 봅니다. 뭐 여기 2번과 조금 유사성이 있는데요. 완전 연소라는 것도 있고 또 불완전 연소라는 것도 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요. 물론 여기도 산소 공급과의 관련성은 있어요. 충분하면은 완전 연소, 불충분했을 때는 불완전 연소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완전 연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한번 봅니다. 뭐 여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불완전 연소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뭐 요새는 사실 연탄 때는 뭐 난방용으로 연탄을 잘 안 떼지만요. 과거에 오래전에 연탄을 우리가 연료로 주로 많이 사용했을 때 그때 어떤 여기 어떤 연탄 가스에 어떤 질식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일산화탄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는요.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한번 봅니다. 이거는 독성이 아주 강해요. 이거는 독성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뭐 많이 이걸 들이마시면 이것도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로 구분을 했다더라.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넘어가신 다음에요.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신 다음에 321페이지에 우리는 지금 뭐를 보냐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요소와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고 여러분 봅니다. 뭐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이 뭐 원하는 점수를 얻으려면요. 물론 무조건 많이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내용을 잘 캐치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321페이지 가서 봅니다. 연소 불꽃의 색상 그랬는데 그 밑에 보세요. 색상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소가 제대로 잘 될 때 색상과 연소가 잘 안 될 때 색상이 달라요. 이 많은 색상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 색상이 어떤 휘백색과 그리고 연소 불꽃의 온도가 제일 낮은 암적색 정도 그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 저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합니다. 뭐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요. 321페이지를 보시면요. 321페이지 보시면은 연소 불꽃의 색상, 연소 불꽃의 불꽃 색상 그래놓고 여기는 두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휘백색이 가장 온도가 높았죠. 가장 온도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연소가 제대로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온도가 낮은 것은 암적색인 거 아닙니까? 암적색. 그래놓고 봅니다. 이 의미를 보면요. 휘백색은 우리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은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암적색은 뭐라고 얘기냐면요. 짙고 어두운 붉은색. 짙고 어두운 붉은색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놓고 그 온도를 가서 봅니다. 이렇게 연소가 잘 될 때 휘백색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불꽃의 온도가 1500도씨 이상이다. 높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암적색은 지금 연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가장 낮은 700도씨 정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연소 3요소와 관련되는 얘기 나오고 또 연소 3요소 말고 4요소도 있어요. 연소 3요소와 연소의 4요소. 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요번 강은 진도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321페이지 뭐 그 하단을 또 보시면요.
연소의 3요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소의 4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3요소와 4요소를 한번 봅니다. 3요소 뭐라고 나왔죠? 가연물, 그리고 또 뭡니까?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 이렇게 있잖아요. 점화원 이렇게 있다. 여기까지를 연소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또 플러스를 시켜봅니다. 연소의 반응을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연소의 4요소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소의 반응 이걸 집어넣잖아요. 연소의 반응 집어넣으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는 요거를 연소의 4요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봅니다. 가연물은 쉽게 얘기하면 뭐였죠? 탈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탈물질. 그걸 바로 우리가 가연물이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뭐 가연물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 가연물 관련해서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무 물건이나 다 가연물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연물로서 합당한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다 짚고 넘어가는 건요. 과거 시험에 나왔고 또 우리 시험에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구비 조건이 있는데 구비 조건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이거는 323페이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연소 3요소 4요소 물어보는 거는 아주 쉬운 문제였고 또 연소 3요소 중에서도 가연물의 구비 조건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서 말을 좀 고쳐놓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무조건 외우려기보다도요. 이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요. 바로 외우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지 주관식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죠? 기억번에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산소 친화력이 커야 된다. 이걸 한번 봅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요. 우리가 산소 친화하는 건 산소하고 어떤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화합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연소 일어날 때는 산소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연소의 정의를 내릴 때도 뭐라 하겠습니까? 산소와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열과 빛을 낸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소 친화력이 높아야 되고 또 니은번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니은번에 보면요.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 것 한번 봅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이거는 적을 것 하고 나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활성화 에너지는요. 다른 말로 하면 점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앞에서부터 볼게요. 산소하고 친해지고 잘 결합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한번 봅니다. 여기 이것도 가연물인 거 아닙니까? 이따 그랬을 때요.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을 붙일 때 그 점화 에너지, 그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점화 에너지가 값이 적어야지 가연물 조건으로 좋잖아요. 점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값이 클수록 가연물로서 구비 조건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니은번을 봅니다. 디귿번을 봅니다. 디귿번에 뭐라고 나왔죠? 디귿번을 보시면요. 열 전도율이 낮을 것 그랬잖아요. 열 전도율이 낮을 것 그랬죠. 이걸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열 전도라는 거는 열을 다른 곳에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열 전도가 낮다는 거는요. 열 전도가 낮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요. 열을 축적을 한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가연 물질로서 좋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였죠. 또 발열량이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열을 많이 내야 된다. 발열량은 커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또 그리고 미음번에 뭐라고 했죠? 표면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커야 된다. 왜냐면요. 표면적이 크고 넓어야지 어떤 부피가 어떤 외기하고 산소하고 닿는 부분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하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다 의미가 있는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뭐였죠? 연소의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연소의 반응이 잘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된다. 잘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 한번 붙었다고 해서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 반응 효과에서 불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건조도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건조도가 좋아야 된다. 결국 뭐냐면요. 습기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따위였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거를 예를 들면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되는데 커야 된다. 열 전도가 작아야 되는데 커야 된다.
또 표면적이 커야 되는데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섞어둔 지문 같은 거를 끼어 들어간 다음에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문제가 그동안 나왔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뭐 가연물과 관련되는 얘기를 드렸고요. 뭐 나머지 이런 사안들은 한번 건너가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산소 공급원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쪽 가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산소 공급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기. 우리는 지금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잠시도 못 견디잖아요. 산소 공급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기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공기. 공기 안에, 요 안에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기 중에 산소가 비율이 얼마나 됐죠? 비율이. 그 박스를 봅니다. 뭐라고 나왔죠? 20.99%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99%. 그래서 이걸 통상 우리가 뭐냐면요. 그냥 21%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공기가 공기 안에 산소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화재의 경우는요. 가연물 그리고 공기 하에서 가연물이 있고 점화원이 있으면은 불 붙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였었고요. 또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였죠? 산화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산화제. 산화제라는 건 뭐냐면요. 산화제라는 건 일정한 물질인데 뭐였냐면요. 거기도 나왔지만 뭐였습니까? 자신이 환원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환원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이거를 산화제라고 한다. 그런데 한번 봅니다. 산화라는 거는 이거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결합. 산소 역할이 굉장히 연소에서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환원과 산화는 반대말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환원은 뭐였었죠? 자신이 산소를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산소를 여기 봅니다. 여기 산소를 방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산소를 방출해 버린다. 방출해서 어떤 다른 물질한테 산소와 결합하게 해주는 거, 이거를 산화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뭐 공기 그리고 산화제가 산소 공급원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나왔죠?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 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저하고 공부를 했었나요? 한번 봅니다. 이건 뭐였었냐면요. 이게 위험물 구분 중에서요. 위험물 중에서 그 제5류 위험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5류. 5류 위험물이 자기 반응성 물질. 결국 뭐냐면요. 어떤 해당 물질에 산소를 함유를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산소 공급 없다 하더라도 거기는 어떤 자기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불을 연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연소 3요소 중에 탈물질, 가연물이 있었죠. 거기서는 구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산소 공급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기. 왜? 공기 중에 약 21%는 산소니까. 그리고 산화제, 자기 자신이 산소를 방출하면서 다른 어떤 물질의 산소 결합을 도와주는 거. 그러거나 자기 반응성 물질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 물질은 제5류 위험물이 자기 반응성 물질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요.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 안 해줘도 스스로 그 물질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연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다 산소 공급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점화원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점화원이라는 건 불을 붙이는 그런 어떤 포인트 물질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성냥불이 점화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라이터가 점화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점화원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점화원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조금 얘기를 드려봅니다. 점화원의 종류를 나열을 했잖아요. 나열을 했는데 뭐라고 했죠? 전기 불꽃도 일종의 점화원이 될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기 스파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점화원이 돼가지고 불을 붙이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일정한 충격과 마찰 한번 봅니다. 물체가 서로 충격, 부닥치거나 마찰했을 때 어떤 뭔가 점화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열 압축, 어떤 높은 압력으로 어떤 압축했을 때 그 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폭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나왔던 게 단열 압축이었잖아요. 압축이었고요. 그리고 뭐 나화라는 건 화염을 가지고 있는 열 또는 화기.
뭐 고온 표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다섯 번째를 봅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나왔죠? 정전기 불꽃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정전기 불꽃을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정전기는 여러분도 많이 겨울철에 느끼시잖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옷이라든지 털옷 같은 거를 입거나 벗을 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거기 전기 성질이 있다가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겨울에 털옷을 입고 있다가 차 문을 열 때 정전기를 느낄 겁니다. 정전기는 뭐냐면요. 전기가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정전기라 그래요. 고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번씩 스파크 역할을 하면서 점화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또 얘기를 드면요. 정전기 불꽃이 있는데 그 박스 안에를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정리하고 암기까지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였죠? 정전기 방지를 위한 예방책과 관련해서는요. 뭐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1번서부터 쭉 2번, 3번, 4번 그랬죠? 한번 이르기를 봅니다. 뭐라고 나왔죠? 먼저 정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접지 시설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접지 시설. 여기서 지자라는 건 땅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는 땅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 접지 시설을 해가지고 뭐 접지 어떤 여기 그 전기가 발생한 거를 땅 속으로 집어넣게 한다. 또 두 번째 뭐랬죠? 실내 공기를 이온화한다. 실내 공기를 이온화한다.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니까 한번 볼게요. 이온이라는 거는 가는 거를 이온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실내 공기가 흘러갈 수 있게 한다라고 여러분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숫자를 꼭 외워주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습도가 낮거나 압력이 높을 때 뭐 어떤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했죠? 상대 습도를 절대 습도가 아니라 상대 습도라고 봅니다. 상대 습도를 몇 퍼센트 여기 이상으로 한다 그랬죠? 70% 이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70 이상이라는 숫자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상이지 이하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안 외워주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전기라는 거는 전기가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습도가 높으면 전기가 잘 흐르게 돼 있어요. 감전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습도를 높인다. 그게 바로 70% 이상이다. 이하라고 하면 틀릴 거 아닙니까? 또 70을 60이라고 하면은 거짓말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했죠? 어떤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용이하다. 대전이라는 건 전기가 어떤 잘 통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체 물질을 어떤 여기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용이하므로 전도체 물질, 전기가 잘 어떤 흐를 수 있는 물질, 전도체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지책 4가지도 한번 여러 번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뭐 점화원과 관련되는 얘기까지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봐봤어요. 점화원과 관련되는 얘기들 봐봤는데요. 그런데 뭐 점화원과 관련되는 얘기를 이제 여기 내용들을 정전기까지 해서 다 보셨는데요. 시험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시험에는 어떤 가연물의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또 연소의 3요소, 4요소 그리고 요 구체적인 제가 얘기했던 뭐 어떤 그런 사안들 이런 거를 물어보는 정도가 우리 시험이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뭐 그 다음번 가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자연발화가 있는데 자연발화는 뭐였죠? 자연발화는요. 외부에서 점화원을 들이대지 않았지만 그 물질 안에서 축적된 열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것을 자연발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자연발화에서는요. 자연발화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여기서는 자연발화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연발화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봅니다. 여기 328페이지 나왔죠? 자연발화는 뭐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외부에서 점화원을 들이대지 않았는데 그 물질 스스로 축적된 열 등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게 자연발화다. 그런데 요거를 자연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번 봅니다. 뭐라 했죠?
통풍이 잘 되게 한다. 왜? 한번 봅니다. 자연발화는 뭐냐면요. 외기하고 접촉이 안 되면서 거기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자꾸 압력과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풍을 잘 되게 한다. 뭐 방지 방법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봅니다. 온도를 낮춘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소와 관련해서는요. 또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낮게 유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어떤 습도도 그 안에서 높아지면서 또 그 안에서 가스도 발생하고 그 가스가 가연성 가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도를 낮게 해주고 또 열의 축적을 열이 자꾸 축적되면 위험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방지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자연 발화 방지 방법에 해당됐던 얘기다라고 여러분 볼게요. 또 복사열이라는 건 뭐였죠? 복사열이라는 건요. 어떤 반사돼 가지고 오는 열기가 복사열이다. 뭐 이거는 한 요 정도까지만 한번 봅니다. 뭐 요렇게까지 해서 요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들을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요번 시간에 다룰 내용 중에서 제가 꼭 여러분한테 정리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인화점 그리고 발화점, 연소점은요. 의하고 또 그리고 거기 온도하고 얘기했던 거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그리고 인화점, 어떤 발화점, 어떤 물질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물질의 온도 정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도록 바랍니다. 또 뭐라고 했죠? 연소 범위가 있다. 가연성 가스 농도가 높다고 해서 연소 범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 아니다. 하한가가 있고 상한가가 있다. 근데 그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그래서 아세틸렌이 가장 그 범위가 크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2.5서부터 82 볼 포인트. 그리고 휘발유는 의외로 약했잖아요. 1.4에서 7.6 볼 포인트 사이였다. 이런 얘기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뭐 더 추가해서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요. 연소에 3요소라는 게 있었다. 3요소가 뭐 있었죠? 3요소도 정리할 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가연물, 제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가연물, 그리고 산소 공급원, 그리고 뭐였죠? 점화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잘 안 외워지시면 여러분 봅니다.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4요소 얘기할 때는 연쇄 반응이었잖아요. 반응. 연쇄대에 입학했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먼저 나왔던 내용 중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보면요. 가연물 구비 조건이 있었죠.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열 전도율은 어때야 됐죠?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지. 왜? 열이 축적돼야 되니까 낮아야 된다. 열 전도를 많이 시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발열량과 표면적은 커야 된다. 왜? 표면적이 특히 커야 된다는 건 뭐였죠? 산소하고 많이 접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또 우리가 산소 공급원 중에 공기가 있고 산화제가 있고 또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이 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어땠죠? 20.99%니까 약 21% 정도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점화원 중에 여러분이 정리할 거는 뭐 있었죠? 정전기 불꽃이 있는데 정전기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키포인트는 뭐였죠? 습도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 습도를 70% 이상이었습니까? 이하로 합니까? 이상. 왜? 정전기라는 거는 전기가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습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보도록 합니다. 또 자연발화 방지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었는데 통풍 잘 되게 해서 그 안에 어떤 여기 있는 공기가 증기 이런 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또 주위 온도를 낮춘다. 또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그리고 열 축적을 방지한다. 이런 따위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